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다는 사실은 이제 공개가 됐고, 김민석 전 총리도 그러니까 언제 출마를 결심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물어봤는데 김민석 의원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겸공해서 이제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겠구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당에서의 그 돌발적인 돌출적인 것들이 좀 계기가 됐던 건가요? 뭐 하나의 꼭 사례를 특정하기보다는 총리가 된 게 6월에 지명받아서 7월이고 제가 한 4, 5개월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략 한 임기로서는 중반이고 한 연말 정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저러한 뭐 과정들이 축적되면서 당정 관계가 처음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당으로 컴백하거나 당 대표직을 새로 도전하는 형식으로 맡을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당대표 출마 결심은 최근에 하셨겠네요. 그 고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선거 후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도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이미 진짜 이게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는 뭐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 했고, 이거 출마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그렇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김민석 의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대통령께서도 뭐 너무나도 힘드셨을 걸로 우리는 당연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뭐 그때 얼굴 표정도 잘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국회가 입법 속도가 너무 안 난다는 네.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걸로 기억나고, 뭐 김민석 총리도 그러했고,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을 안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당대표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그 당의 관심사 아닙니까? 아니, 당대표가 자기 다음 연임할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보만 뭐 한 700명? 한 특보만 몇백 명 네, 그때 단위로 그랬죠. 임명을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지휘도 전북에만 매달렸으니까 그럼 왜 매달렸습니까? 공천을 이상하게 했잖아요. 안호영 의원이 12일 단식을 했는데 찾아가 보지도 않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보미 그 강진 군의원 출신 김보미 후보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강진에서 호남 공천장 주는 그렇죠. 공천장 수여식을 해서 전북에서도 전남에서 다 강진으로 가느라고 후보들이 고생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 그걸 왜 아니에요? 했겠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을 대비하기 네. 위해서 지난 1년을 자기를 위해서 쓴 거를 이제 자기 정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억하세요. 거잖아요. 이 공천 내가 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장 그렇죠. 얼굴 도장 얼굴 찍으려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당대표를 1년 봤으면 그 정도의 고통은 이제 족하지. 이걸 갖다가 2년을 더 하겠다? 이 정말 이제 양심의 문제로 저는 물을 수밖에 없고, 아마 김민석 총리께서도 그냥 제가 김민석 총리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총리 그래도 한 1, 2년 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총리라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물론 당에 돌아와서 공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는 이 총리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그 정도 책임감이 전 김민석 후보 있다고 봐요. 근데 김민석 총리도 이건 당에 안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마음을 줬다는 것은 전 정청래 대표가 좀 뼈저리게 이거는 좀 아프게 느껴야 되는데, 저분의 단점은 아프게 느껴야 될 걸 아프게 안 느끼는 참 이상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멘탈이 강한 거죠, 뭐.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후보 등록하지 마시라.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당대회 이기기도 어렵고 네. 끝나고 남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끝나고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뭐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당대표 되는 걸 달거워하지 않거나,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치르고 말 게 아니에요. 말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자기도 어떤 뭐 꼭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계획이 있고 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저는 이렇게 되면 다 흐트러지고 위험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자칫하면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보존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귀순하면 기회가 있나요? 글쎄요, 뭐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막 끝나지 않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아도 네. 끝까지 어쨌든 가지 본인의 마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고 그걸 네. 인정받으면 갈 수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소진해 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어. 근데 점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유턴을 해라.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네. 출마 선언까지 해놓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 근데 저는 어제 출마 선언을 딱 보니까 네. 이게 없구나 뭐가.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 똑같은 얘기. 지난 네. 1년 동안 했던 얘기의 지금. 반복이에요.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결집하는 지지층이 있겠지만 그 지지층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그런 아주 뭐 강성 지지층들 이외에 어쨌든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여당이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정당이 돼서 뭐 다음 선거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냥 평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기대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다시 연임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지난 1년간의 정청래와는 다른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나오죠? 저는 그 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뉴 정청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달라진 모습을. 근데 뉴 정청래가 없다니까요. 뉴 청래가 없어요. 음. 그냥 오히려 더 과거보다 그러니까 더 경직된 모습. 아니 저는요 보안 사건 얘기할 때도요. 아니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숟가락으로 갈아가지고 칼 만든다는 식의 선동을 합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아니,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보안 사건이 수사 개시권도 없고 별건 수사 이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정찰 자격이 없는 거고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악한 거잖아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전 그런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저도 진짜 자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잘하는 게 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정말 하나 정도는 저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진짜 하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좀 그렇게 사회는 봅니다. 잘 본다고 했으니까 사회도 잘 보는 것도 언제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이 진행 자리에 잘할까요?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봐야 자기 되나 말만 할것 싶기도 같은데. 하고요. 네. 아 그거 하나 잘하던데요. 이 면치기. 아, 네, 일자. 면 잘 들더라고요. 아, 그 손가락 힘이 좋아야 기게 되는데. 하잖아요. 아, 손가락 네, 힘이 손가락 힘이 좋아야 좋은 것 되는데 이걸 젓가락으로 그 무거운 축축한 면발을 들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 1년 그 과도기 임기에 이제 당 대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당과 정부는 다른 거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당무 일일이 개입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특성상 어. 임기 첫 해 더군다나 탄핵 직후에 열린 선거에서 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네. 정권입니다. 때문에 안정감과 속도감을 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 계획하는 방향대로 국정 운영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정청래 대표가 됐어요. 당시에 대통령이 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입하진 않았어요, 전당대회에. 근데 이게 또 반복돼? 그러면은 정부가 좀 위기감을 느낄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가 네. 중요하고 네. 빈틈없는 어떤 당정관리가 중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해요. 아직은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 당에서 일정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왜냐하면 당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평가가 남습니다. 그 평가가 좋을 수도 있지만 부담되는 평가들도 있어요. 그걸 의식하면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당내 야당 같은 그런 당 운영 체제가 2년간 더 반복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을 많이 낳거든요. 그거는 꼭 민주당 정권이 아니고 어떤 네, 정권이어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구도에서 정청래 그 전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그 여당 내 야당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박근혜 대표 때인데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명박 대통령에서 그때 그 여의도에 박근혜 전 대표한테 승인을 받고 여당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 그때는 다른 게 박근혜는 그냥 미래 권력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더 심했죠. 야당이었어요. 시작부터 네. 밝히고 한 네. 미래 권력이었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력한 네. 경쟁자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박근혜가 확실한 이 선거 승리의 보증수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박근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넘겨준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선거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확실한 미래 권력도 너무 아니고. 압도적인 다수잖아요, 여당이.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검찰개혁 1차 그 중수청법 공소청법 할 때, 아, 이거는 거의 여당이 쥐고 흔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또 연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연임 당대표는 초반보다 더, 첫 번째 초임보다 더 큰 권한을
그러니까 위세를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총선 공천권이 있고 의원들도 그러면 1기 때보다는 2기 정청래 체제에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부역하는 의원들도 생길 줄서기 수도 같은 거.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기 분리라고 하잖아요. 수사기소 분리. 네. 그것도 그냥 하나의 원칙이고 예외로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당정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정 분리라는 걸 기계적으로 해서 대통령은 당무에 얼씬도 하지 마. 당은 따로 놀아. 그럼 여당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임기 말에 여당이 정부를 박살냈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당정 분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정 협력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당정 분리의 원뜻이지 당과 여당과 청와대가 따로 놀아가지고 그냥 각자 플레이를 하는데 모든 선거의 부담과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곱씹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사실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차 때는 아예 그냥 저는 간섭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정청래 대표 만들었고 이 지경까지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전 이재명 정부가 바로 네. 설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도입 여부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전당대회 그 당대표 최고위원들 후보 선출,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지금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룰을 확정을 못했냐. 그 주요한 룰 중에 하나가 선호 투표였는데 아니 저 의외였어요. 저 그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깝다는 친청계 친청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선호 투표를 이번에 실시하기로 해서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세요? 표결을 안 하고 합의한 것 같고요. 예. 선호 투표가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고 누구에게 특별히 불리할지 사실 모릅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는 적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본인도 2대1, 3대1이라고 얘기하듯이 정치적으로 보면 구도상 고립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단일화 없는 단일화 효과가 나서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서 반대를 했던 거고 또 그 반대를 통해서 약간 그 내부 결집을 시도한 거죠. 내가 약자야. 전략적인 것도 노렸을까요? 내가 약자야 이런 네. 언더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끝까지 반대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목 잡는 걸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었고 네. 그리고 전준희 권한인데 전준희가 결정한 이거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반대의 뜻을 거둔 것 같고 대신에 청년 네. 최고위원 제도를 부결시켰잖아요. 네. 그게 소기의 성과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고받은 걸까요? 저는 뭐 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아. 청년 최고위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최고위원직이 사실은 3석 남는 거예요. 여성 1명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여성 청년 포함해서 5석이니까 그러면 이른바 친청계에서도 최소 2명은 당선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명직 2명, 당대표 본인까지 포함해서 5대4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3석이 되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 최고는 가급적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에는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고 반대로 이 친명계 최고위원 희망자들 같은 경우에 문이 좁아져요. 청년 최고위원이 들어오면. 많이 출마했으니까요. 네, 많이 출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표면적으로는 반대 안 하지만 어쨌든 친청계가 끝까지 청년 최고위원제를 물고 늘어지면 이제 그거하고 선호투표제를 교환하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아니 저도 비슷하게 보는 게 네. 결국에는 선호투표제는 그냥 본인들도 이거는 네. 뭐 크게 유불리의 문제는 없는 거를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전 삼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도 사퇴한 이유가 룰 변경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제기하면서 나왔지만 이분 저는 최고위원 출마 선언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아, 전북도당 위원장 사퇴하고 나간다는데. 아, 그래요? 전북도당 최고위원 안 위원장이요? 나가요? 네. 아, 전북도당 위원장 나가도 사퇴해야 된대요. 아니 아, 그래서 문제가. 저는 저는 아니, 선호 투표가 이게 불발돼서 사퇴한 줄 알았더니 아니, 그거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전북도당 위원장을 나가든 최고위원을 나가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 욕심이 상당히 저는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계획이 있군요.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고 이 룰에 대한 하나의 항의성으로 이번에 자기 직을 던지면서 그 연계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최고위원 자리가 5자리로 이제 딱 정해진 거잖아요. 원래는 청년 최고가 있으면은 여성 빼면 이제 3자리 남는 건데 이제는 청년 최고위원 자리보다는 본인들이 특히나 친청계에서는 뭐 지금 정민철 씨나 뭐 김영남 네네. 그 분도 다 이제 소위 말 친명계로 다 분류가 네. 되다 보니까 아 우리는 그럼 최고위원 자리 하나 놓치는 거 아니야? 그 우리들 자리가 줄잖아라는 생각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빼고 아. 본인들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밖에서 볼 때는요.
최소한 우리가 기회 균등을 요구하는데 네. 기회 균등까지도 지금 민주당은 모든 거의 원시 시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의힘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청년 국민의힘보다도 최고위원이. 못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청년들이 또 원하는 건 엄밀히 말해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이런 청년자 붙은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임시방편인데 그렇죠.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그냥 기득권을 걷어내달라는 네, 거예요. 공정하게 우리가 네. 그 진입할 수 있게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줘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대와 지원으로 우리를 가두리 양식하지 말고 아예 그 우대 지원책까지 다 포함해서 장벽을 걷어내라. 그거 아마 김보미 후보도 저랑 비슷한 얘기 하던데요. 네네네. 다 그분들 아닙니까? 출마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당시에 5명 안에 들어가서 경선해가지고 당대표가 되는데 민주당은 5명 나왔는데 2명 또 잘라가지고 고민정 후보랑 지금 김보미 후보는 기탁금만 내고 지금 집에 가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선호투표를 하면 굳이 컷오프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조차 안 주잖아요. 말할 어. 기회조차. 그러니까 이게 청년 최고위원을 이번에 안 하는 것도 정말 국민들 앞에는 너무 안 좋게 보이지만 네. 지금 당대표 경선 자체도 너무 이게 기득권적인 사고에서 지금 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쇄성이 정말 청년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로다.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컷오프 적용 안 해도 전 됐다고 봐요. 네. 선호투표 있으니까. 네. 선호투표도 있고 음. 뭐 우열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세 분이 크게 앞서 있고 그러나 다른 두 분의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전당대회 출마. 그렇죠. 의미가 크죠. 특히 이제 네. 그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가치 있는 음. 그런 후보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뭐 당원 당규상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2명 잘라내고 3명이서만 경선한다 그러면 전직 대표 2분,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총리 1분, 그리고 전부 다 586, 60대. 다 남성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군이 지금이라도 이게 변경의 네.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8명, 9명 나온 것도 아니고 5명 나온 거면 그냥 선호투표제도 도입됐으니까 그냥 경선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국민의힘에 네. 얘가 있으니까. 그게 경선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민주당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좋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제안을 하면 정청래 후보도 그걸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고민정, 김보미 두 후보가 좋아할 것 같고 진짜 1억 기탁금이 아마 전례에 따르면 1억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컷오프 전에는 1억 원은 아니래요. 아 그래요? 본선 가야 1억 원이고 아 그건 뭐 좀 그보다 낮은 아니, 거 근데 그래도 몇 그래도- 천만 원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니 정확하게. 근데 자기 얘기를 할 권리조차를 막아버리잖아요. 이틀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후보 등록만 하고 그렇죠. 등록만 받아도 생색만 내고 아 우리 경선 잘했어요. 그리고 3명만 딱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네. 너무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허들이 높고 네.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니까 청년표가 안 가죠. 그러니까 네. 청년의 표심이라는 거를 이분들은 제가 이게 정복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아, 우리가 가서 뺏어 오겠다. 청년 마음을 얻어 오겠다. 누가 준대요? 그러니까 그 표 받을 행동을 해야 표가 오는 거지. 근본은 안 바꾸면서 기득권은 그대로 산성을 쌓아놓고서 표만 달라고 지금 뭐 어떤 발버둥을 쳐도 저는 그 국민들 마음 얻기는 매우 요원하다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이제 의제였는데, 이제 당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그 TFT에 참여했던 박상혁 의원도 오늘 이제 외회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의총 이후에 이렇게 여당이 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제가 의총 이제 시작할 때 화면을 봤는데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그 이성윤 최고위원, 네, 이모경 의원, 최민희 의원, 김남국 의원 이분은 자리도 이렇게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모여서. 근데 마지막에 정청래 이제 의원이 들어왔는데 그분들 딱 뒤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총장에서도 이렇게 친한 끈끈하네요. 분들끼리 이렇게 끈끈하네요. 모여 있구나. 맨 뒷줄과 그 다음 줄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선거 때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보안수사권 문제를 서둘러서 8월 17일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일단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 여러 우려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이게 비단 무슨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이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당사자들이 이거를 우려해요. 이번에 이제 뭐 그 장윤기 사건도 있었고 여성단체 부산 돌려차기 네. 사건의 피해자들도 같은 네. 목소리를 내고 있고 피해자 대리인들도 여성단체 그렇고, 예, 다 마찬가지지 지원단체,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변에서도 회원들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네,
결국 전체 의견이 부분적으로라도 더 높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여당이 객관적으로 좀 들어야 되고 자기 목소리만 고집하지 말고 다행히 의총에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다. 아, 이게 8월 17일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라는 어떤 강박관념에 쫓겨서 네. 법안 처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졸속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얘기를 충분히 듣고 네. 전당대회 끝나고 처리해도 돼요. 네. 10월 2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5시에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거 따르면 여당 의원 10여 명이 이제 의총에서 이거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거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속도전 입법이겠습니까? 결국 정청래 대표 표 좀 더 얻어보려고 국민들 다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전 이렇게 여당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그 장윤기 사건의 끔찍함도 있지만은 대안이라는 걸 들어봤더니 너무 네. 허무맹랑한 거예요. 네. 언론에 제보해라, 검언유착,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수사 민영화,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킥스. 너무 네.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킥스 입력 안 하는데 어떻게 암장이 발견이 되냐고요. 좀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러더니 서영교 의원은 매불쇼 나와가지고 사실상 수사지휘권이란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사실상이 어딨어요. 수사지휘면 수사지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일 수가 없다. 지금 이 네. 사건의 경중이 너무나도 지금 끔찍한 일들이 경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말할 거면은 검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남겨서 통제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보안수사권 다 뺀다. 그럼 최소한의 정권 송치를 받아서 수사 지휘는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무조건 경찰에게 맡기면 된다. 경찰 안에 내부 수사 비리 수사대 뭐 이런 거 경찰 안에 만든대요. 그럼 경찰이 경찰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경찰의 그 불신이 국민을 저는 만족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갔고 또 하나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개념을 오해시켜놨어요. 수사 개시권이 없는 건데 이걸 마치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과거 윤석열 검찰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오해들이 오해가 아니죠. 약간의 악의적 선동이고 왜곡이죠. 이게 이제 다 국민들 앞에 드러나다 보니까 안 미룰 도리가 있습니까? 특히 장윤기 사건이 정말 컸죠. 예, 이걸 촉발시키는데 큰 그리고 계기가 김창민 된 것 감독 같아요. 돌아가신 네. 분, 그 사건도 다 이제 있었고.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여당 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 게 정청래 전 대표도 좀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 그 관련 보도 그 기사 제목을 올리면서 정말 심각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니 저게 심각하고 우울한 게 아니고 여전히 본인이 저러고 있는 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우울한 매우 거예요. 심각하고. 그렇죠. 이게 정략적으로 아니 보안 저게 수사권을 여당의 이용하는 건데. 의원들이 무슨 전당대회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네. 혹은 검찰 권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실제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박은정 의원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40만 건의 형사사건이 1년 동안 일어나는데 네. 그중에 검찰이 직접 지사하는 게 5천 건이다. 여기서 보안수사권을 수사 개시권은 없어졌으니까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면 나머지 130만 건을 다 논리적으로는 보안수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보안수사권은 그야말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걸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렇죠.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게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사건의 그 범죄 혐의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혐의 사실을 수사할 수가 없어요. 개시권이 없어요. 개시권이 없기 아예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섞어가지고 이분들은 마치 예전처럼 보안 수사를 통해서도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 그 명제를 얘기하잖아요. 동의합니다. 검찰권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폐해를 불러일으켰고 정치검찰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 감시 받아야 돼요. 근데 경찰은 네. 외부의 견제 감시를 받지 않고 내부 통제로만 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검찰은 그 외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은 외부 견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하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불일치와 비약이 있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얘기를 근데 하고 그 있어요. 논증이 딱 두 개예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또 강조하고,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검찰은 다 윤석열이야라는 그 이상한 네. 대전제.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국민들이 보시면서 아니 그럼 검사들이 다 윤석열이야? 그럼 그 문진석 검사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맞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게 권력인데 이거를 원래는 검찰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산하자. 다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을 시켰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분산을 말했는데 딱 해보고 나니까 검사 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수사에 쳐다도 보지 마. 그러면서 수사권이 경찰에 독점이 되고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이 되니까 독점의 폐해가 양기관에서 나와버리니까 국민들은 독점의 피해를 더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 수사는 검찰이 통제, 균형 이루고 검찰의 기소권도 경찰이 저 수사경찰이 검사들이 영장 청구 안 하고 덮을 수 있잖아요. 뭐 김학의 사건이든 뭐든 맨날 얘기하는 거. 수사경찰이 들어가서 견제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제를 서로 양기관이 권력기관들끼리 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보안 수사권은요 서민들이나 범죄 피해자들이 필요로 지금 느끼는 거고 이 권력자들 있잖아요. 권력자들은 보안 수사권 없는 게 편해요. 왜냐면 경찰만 그렇죠. 막으면 되거든요. 네, 수사 네. 받는 입장에서는. 근데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렇죠. 권력자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 없는 게 편한 거예요. 전 이거에 이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제한적 존치를 하든지 만약에 다 수사 인력을 뺀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정권 송치와 수사 지휘권을 전 반드시 그러면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농담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가족이 결로된 사건은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것도 마음에 안 내키면은 민주당 정치인과 정치인 가족에 대해서만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옮겨가지 않겠냐. 국힘이 해산된다. 권력자는 그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이런 정도로 신박한 농담이 나올 네. 정도로 권력자. 너무 지금 이 보안수사권 관련된 논리가 희화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진담은 이거 진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난리나요. 이거 정권 넘어갈 넘어가죠. 거다. 이건 진짜 그렇죠. 심각한 진담으로 나오고 아니 있죠. 지금도 검사들은 분위기가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왜 다 악마화하니까 검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안수사권 민주당 필요. 자신 있으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왜? 가져갔을 때 어떤 폐해가 나올지 이분들은 일선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책임하다고도 비판할 수 네. 있지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저 강경파 지금 우울하다고 우울증 호소하는 정청래 대표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저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혹시 이분이 투쟁하는 거 아닌가? 보안수사권 이 완전 폐지를 걸고 투쟁을 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서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전당대회에서. 일단은 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고 예. 보안수사권 문제는 보안수사권 네, 문제입니다. 좀 분리했으면 이거 전당대회 좋겠어요. 이슈로 소비하면 안 돼요. 네. 그럴 그거는 수가 없어요.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죠. 집권당으로서. 네. 때문에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 네. 당 내부에서 지금 당장 일도 양단식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면 네. 8월 17일 이후에 새 네. 대표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자. 아. 그때까지 필요한 숙이나 네. 필요한 각계 의견은 수렴을 하고 왜 네. 8월 17일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아니 또 이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 보안수사권 그 폐지 관련 의총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4명 정도였고 10여 명은 완전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여당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오늘도 김어준 씨가 또 대국민 사기를 치던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찰 수사권이 독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뭐 공수처도 있대요. 아니 저는 김어준 씨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 게 그럼 중수청이 성범죄 수사합니까? 아니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게 독점돼 있고 중수청은 6대 범죄, 9대 네. 범죄만 하잖아요. 네. 그럼 9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합니까? 그걸 공수처가 수사해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도 총경 이하는 못해요 공수처는. 제가 아니, 보기에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모를까요? 아니 모르면- 조금만 얘기하면은 다 아. 자신의 뻥이 드러나는 일을 어떻게 오늘도 김어준의 생각에서 막 그 수사권이 중복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속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김어준이 퍼뜨리잖아요.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이 그 논리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오늘 몇 명이 올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 해악이 너무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 의원들도 아니 본인들의 뇌를 김어준한테 외주 준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옮겼습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몇 명 이름 생각나는데 참 여기 목이 간질간질한데 정말 심각해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수사권 독점돼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 이제 김어준 씨의 그 방송을 이거 종교 수준이다, 사이비 종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논리로,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면 검증은 해야죠. 근데 보좌진 왜 있어요? 그 9명은 그런 걸 의원이 올리는데 그냥 다 놔둡니까? 검증도 안 그러니까요. 해주고 월급 받고. 네.